쿨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온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바로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 자, 여기에서 이쪽은 양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쪽은 음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E라고 쓴 건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를 뜻해요. 혹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얼마인지 기억나는 사람? 10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9 곱하기 10의 9승 바로 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요. 근데 자주 나와서 요런 정도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입니다. 자, 거기에 Z 플러스 Z 마이너스라고 쓴 건 뭐냐면 바로 얘가 이온가를 뜻합니다. 이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MgO 저런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안녕하세요. A4 용지 A4 용지야 뭐 여기 천지 빼가리게 많죠. 자, 이거 다 써요. 쓸 만큼 여기 쓰면 돼요. 자, 자, 이게 MgO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짜고짜 그냥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Mg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2 마이너스라고 배우잖아요. 사실 뭐 이거 하나에도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럴 때 이제 약간 얘를 체계적으로 쓸 때 이 맥니지움 2 플러스 양이온의 이온가 그거를 지금 2 플러스다 이렇게 표기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산소 2 마이너스의 이온가를 2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이온들의 이온가를 저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전자 전하량이 곱해진 이유는 뭐냐면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자 한 개가 이동한 상황을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전자가 두 개가 이동한 건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죠. 그걸 일반적으로 요런 꼴로 많이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요 이온과 이온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자면 이때 저기서 나타나는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걔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라고 쓴 건 요걸 처음에 제시한 쿨롱이라는 사람의 아우 살이 들네. 이름을 줄여서 이제 C라고 쓴 거고 이때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 수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자, 계속 얘기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정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쿨롱이 살아 돌아와도 이 수식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정이라서 저런 값다 하는 저 수식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다? 외운다. 알겠죠?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각 항들을 보면 앞에 있는 요만큼은요. 그냥 어떤 상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묶음. 4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고요. 파이도 마찬가지. 3.14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요 꼬부랑 표시 얘는 뭐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예요. 근데 그 저 진공의 유전율은 나중에 전자기학에서 축전기 배웠어요? 축전기? 그 축전기의 진공의 유전율이 나올 거거든요. 축전기. 왜냐면 축전기 사이에 다른 뭐 진공일 수도 있지만 물을 채울 수도 있고 뭐 유지를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서 유전율이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유전율이라고 하는 상수는 물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그냥 화학 공부할 때는 그냥 어떤 상수들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수여서 다 곱하면 상수다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그 상수가 만약에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때 저 콜롱이라는 사람은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요 둘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로 나눠? 그 둘 사이의 거리로 나눈 게 바로 저 이온 간의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쿨롱 힘은 두 번째 이온 결합력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자, 지금은 그냥 임의의 양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이 그냥 거리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에 둘 사이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거라면 그게 실제 이온끼리 만나가지고 살라보네 이온 결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온 결합을 이루는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저 양이온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Z 플러스 E 그 다음 음이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바로 Z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Z 마이너스 E인데 이때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화학 결합을 이루었다, 이온 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두 이온이 접했다. 저렇게 그 물리적으로 저 이온 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온이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각 이온이 저렇게 접해다 이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접해다 이렇게.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E압 R 플러스 무게 중심으로부터 E압 R 마이너스의 이온 반지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온 반지름. 그래서 양이온 이온 반지름은 R 플러스, 음이온 이온 반지름은 R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시원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무게중심부터 요 무게중심 요까지 거리를 R0라고 하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합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결합 길이면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이 R0가 저기에 있는 R 플러스 R 마이너스 하고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기하학적으로. 단순 기하학적으로만 본다면. 더하기. 바로 봐. 더하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해요. 비슷한 이유는 이온을 마치 유리구, 뭐 이렇게 쇠 베어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접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걔네들을 전자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전자 구름 모델로 전자라고 하는 게 뭐 유리공이나 쇠 베어링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전자 밀도라는 게 유동적이어서 실제로는 요 전자 구름하고 요 전자 구름하고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반지름을 더한다고 해서 100% 결합 길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꽤 비슷합니다. 한 90% 정도 잘 맞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사적인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때 이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이온 결합 세기, 그 이온 결합 세기라고 하는 게 바로 저기에 있는 쿨롱 상호작용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온 결합 세기가 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이온 결합 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쿨롱 상호작용을 제일 어떻게 써볼 수 있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에 아까 그대로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한 다음 이때는 R 제로가 돼야 되겠죠. 결합 길이. 맞으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 크기는 막 바뀌어 정해져 있어요.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는 바뀔 리가 없잖아요. 전자가 전자지 뭐,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전자 전하량 크기를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다? 그냥 전체가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구체적인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쿨롱 상호작용이나 이온 결합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뭐란 얘기겠어요? 그 둘의 이온가의 곱 그리고 둘 사이의 결합 길이, 이게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이온 결합의 형성에서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두 번째, 이 이온 결합력에 대한 영향.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로 우리말로는 녹는 점. 자, 영어로는 녹는 점 뭐라고요? 어느 점? 예. 영어로. 멜팅 포인트. 그래서 멜팅 포인트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많이 줄여 쓰죠? MP. MP로 많이 줄여 쓰죠. 그래서 여기 MP
자, 그래서 이 쿨롱 인력은 바로 녹는 점의 경향성을 설명해 줍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자, 관건은 이거예요. 녹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커져요. 뭐가 커질 때? 이온 결합력이 커질 때. 근데 이온 결합력은 앞서 언제 커진다고 했었냐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쿨롱 인력의 크기가 커질 때예요. 아시겠죠? 쿨롱 인력이 커지면, 그 크기가 커지면 이온 결합력 커지고 농점도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오, 그럼 쿨롱 인력이 아까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 이겁니다.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커져요. 언제 커진다?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가 있죠. 그 두 개를 곱한 것의 크기가 커지면 커져요. 아시겠죠? 자, 왜 크기라고 할까요? 왜 크기를 생각할까요? 이게 양이온 이온가는 양수인데 음이온 이온가는 음수라서 그래요. 알겠죠? 양수, 음수 이렇게 있으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로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온가 전체의 곱이 커질수록 쿨롱 인력이 커지고 녹점은 올라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녹는 점은 커집니다. 언제? 결합 길이는 짧아질 때. 아시겠죠? 그래서 저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이온가하고요, 결합 길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요소일까요? 자,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지면 다 커진다며요. 근데 때로는 이 커지고 작아지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커지는데 이것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게 커질지 작아질지. 뭐 혹은 뭐 이거는 작아지는데 이게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커질지 작아질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둘 중에 누가 더 강력한 요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더 강력한 요소다? 바로 요 놈이 더 우선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 길이는 좀 작아지고 좀 커져 봐야 많이 변해봐야 10% 20% 정도밖에 안 변해요. 그럼 뭐 누구의 이온 결합 거리가 2옹스트롬이면 다른 결합에서 1.8 옹스트롬 뭐 이 정도로 뭐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온가는요 몇백 %씩 변해요. 예를 들면 NaCl은 몇 플러스 몇 플러스예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근데 방금 여기서 얘기한 MgO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하는 거예요? 400%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인데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은 막 서너 배씩 변화버리기 때문에 이쪽보다 훨씬 여기가 큰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녹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시대회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내신에도 기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29페이지에 연습문제 4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29페이지 연습문제 4 찾았습니까? 지원이 찾았냐? 29페이지 연습문제 4 지원이 찾았니? 그렇지. 거기 29페이지 연습문제 4 요거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얘 살펴보도록 하세요. 시작! 쉽죠? 쉽죠. 논리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절대로. 아니 이거 녹는 점이란 게 봅시다.
아하. 좋았어.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5가지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봤을 때 녹는 점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녹는 점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실제로 녹는 점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걸로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맨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요? 이 이온가 분포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면 얼루미늄 3 플러스, 맥니지움 2 플러스, 소디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죠. 그리고 그 외에 음이온은 플로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뭐가 됐고 간에 이 농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온가라고 했잖아요. 아, 예. 네, 뭐 잘못했어요? 그렇군요. Sorry. Sorry. 네. 자, 그래. 진짜 이상하다. 아, 그런가요? 응?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이춤이 유행하던데. 그거 안 해요. 이거 몰라요? 그거 쇼츠에 뜨는 거. 예, 이상한 노래 들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거. 이거 이 춤은 어디 나오냐면 그 체인소맨 나오거든요. 편지에 좋아하는 거. 체인소맨 완전 재밌어요. 체인소맨 본 사람 저 조금밖에 안 봤는데. 완전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 꼭 보셔야겠죠. 한 2화까지 보다가 야한 장면이 좀 있어서 그럼 더 봐야죠. 그래서 안 봤어요. 그냥. 왜요? EXID 나오는 어? 거 같아요. EXID 누구 나온다는 거예요? EXID요? 아닌데 뭐 EXID 아이돌 나온다 했잖아요. 어디에요? 누가 그만한 거야? 아이돌. 약간 야하고 다른 거다. 다른 거. 뭐 아이돌이 야해야 돼요? 저 취향 확실하네. 취향 확실하네. 그래요? 이름 비슷하던 아니, 그렇습니까? 체인소맨은 N이라고. 아니 말고. 네, 하여튼 그렇다. 좋아. 하여튼 그래. 그게 갑자기 왜 수학하게 졸업여행 갔을 때 그냥 계속 그거 보다가 재밌더라고. 봅시다. 그 체인소맨 기회가 되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거든요. N이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죠. 정말 괜찮은 건 취향을 넘어서요. 약간 첫 장면부터 약간 완전 대박이잖아요. 예. 싸울 때.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 막 나는 뭐 싫어하냐면요. 나는 발라드 노래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발라드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설탕을 퍼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글거려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와, 이 발라드 노래는 정말 좋다고 하는 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럼 그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발라드를 떠나 정말 좋은 노래인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정말 위대한 작품은 취향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싫어하지만 어떤 애니메이션은 정말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한번 슬렌더만 좋아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이 몇 개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 추천하는 건 원피스. 체인소맨. 네, 원피스. 체인소맨. 형 원피스 봤어요?
원피스는 내가 대학교 때부터 봤죠. 맞아, 질이. 예, 근데 원피스 같은 애니메이션은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어요. 그거 예. 한계가 없어요. 근데 한계가 없다. 그 체인소맨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게 어떤 느낌이냐. 체인소맨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지 모르겠는데 체인소맨을 딱 보면요, 이게 진짜 끝간데 없이 망해가는 일본 사회의 모습이 거기 보여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얼마나 이게 문제가 곰고 골마서 이런 지경까지 됐냐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전반에는 그런 얘기가 1도 없죠. 1도 없지만 그 만화가 구성되는 상황,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현상, 현실 이런 걸 보면 아, 일본 사회가 얼마나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느냐. 거기서 그 만화를 그린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얼마나 그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걸 그렸을까. 근데 그게 절대로 그 작가의 인터뷰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일본 사회는 그런 걸 말로 내뱉는 순간 사회적인 매장이 되거든요. 매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의 문화, 너 일본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잖아요. 일본의 정치인을 싫어할 뿐이지 일본에 좋아하는 거 내가 되게 많아요.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요. 체인소.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요. 다만 내가 싫어하는 건 일본의 정치가 싫은 거지. 명탐정 코난.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너무 가슴 아픈 느낌이 있어요. 예, 이거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코난이 제일. 있어서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보세요. 하여튼 그렇다. 예. 자, 어쨌건 요. 자, 이거 보시면 이사. 자, 이용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농점 1등은 당연히 얘겠죠? 농점 2등은 당연히 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용가로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얘 세 개는 이용가가 똑같아. NA도 똑같네. 알겠죠? 그럴 경우는 뭐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결합 길이로 판단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결합 길이가 누구와 누구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의 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때 이 경우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지금 양이온이 변해요? 양이온 동일해요? 양이온 동일하네요. 그럼 결합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이온 반지름이 달라져서 결합거리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주기율 편학에서 플로라이드는 몇 주기 원소예요? 얘는 2주기. 브로마이드는 4주기. 아이오다이드는 5주기 원소죠. 그럼 당연히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음이온 반지름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음이온 반지름은 커질 것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면 쿨록 인력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쿨록 인력이 약해지니까 농점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차적으로 요래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2. 자, 2.2는 내가 2.2는 이렇게. 자, 얘는 2.2는 이겁니다. 이온. 뭐부터 하지? 2.2는 파테이저 에너지 그래. 공통의 비교. 2.2는 이거부터 합시다. 2.2는 극성 분자 간 인력. 극성 분자 간 인력.
자, 첫 번째는 1. 자, 여기 이자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자는 다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르다, different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핵 이런 뜻입니다. 다른 종류의 핵. 그래서 서로 다른 다른 종류의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서 이 극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성. 우리말로 극성이라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 쓰면 폴레리티. 폴레리티. 자, 그래서 이제 뭐 억수로 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다가 HCl, HCl.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소라는 원자와 염소라는 원자는 당연히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예요. 당연히 다른 종류죠,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 극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 비교. 자, 여기 전기 음성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영어로? 시연 영어로? 바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합니다. 자, 쟤는 어떤 뜻이냐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입니다. 그걸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우주에 몇 종류의 원소가 있다고 했었죠? 110여 가지 정도의 원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미 실험적으로 딱 측정을 해가지고 각 원소들의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렇죠? F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기음성도 그런 걸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이때 그 전기음성도를 보통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 요걸로 많이 표현해요. 카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크하인데 이제 빨리 발음해서 카이라고 읽습니다. 그 전기음성도가 저기에 있는 슈쇼와 염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오비탈 전자 배치 그리고 주기율표의 주기성 이런 거 등등등을 배워야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서 배웠다라고 치고 어떤 사실 하나만 가져옵시다. 이때 저 둘 사이의 전기음성도는 이쪽이 더 큽니다. 선생님, H는 2.1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가 수소의 경우 얼마냐? 이게 뭐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외워질 겁니다. 아주 많이 나와서 책마다 다른데 2.1이라 돼 있는 책도 있고 2.2라 돼 있는 책도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저 정도고요. 염소는 어느 정도냐면 염소는 3.1 정도입니다. 뭐 외울 건 없는데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자주 나와서 앞으로 계속 눈으로 봐서 외워질 거예요. 그냥 외워질 거예요.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슈슈하고 염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염소가 더 크고 그럼 염소가 저 전자를 더 잘 내어낸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결합 전자쌍
그것이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결합전자쌍이 누구예요? 요게 결합전자쌍이죠? 요게 결합전자쌍. 그래서 결합전자쌍이 누구냐? 요거. 저게 어디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상황에 비해서 염소는 전자를 조금 더 많이 획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수소는 전자를 조금 빼앗겼다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지금 나이 줄게요. 아이고 다음에 1 해서 1, 2 그다음 3 자 그래서 평균적 상황에 비해 염소는 전자를 조금 더 획득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전자 일부를 뺏기겠죠. 좋아. 많이 써보자. 데이터 됐더라. 아이고만. 있어야지. 데이터 어디 갔지? 데이터 아이구나. 데이터가 0. 데이터 0.18. 오케이. 자, 이 상황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는 델타 플러스의 부분 전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들이는 염소는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는 약간 플러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0.18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100% 완전히 이동할 때 전자 한 개가 그때 우리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0.18을 퉁쳐서 0.2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전자 한 개가 아니라 전자 0.2개가 살짝 이동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때 저 0.18이라고 하는 데이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저거는 뭐 필요하면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니까 실제 저런 식의 데이터까지 실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 요 꼬부랑 표시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델타라고 읽으면 되고요. 의미는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고요. 의미는 조금.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보시다시피 부분 전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뭐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만나게 되면 꼭 수소 염소가 아니라 다르기만 하면 전기 음성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르다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다르다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열이 들어가죠? 우열이 들어가잖아요. 다르다는 말 속에는 어떻게? 좋고 나쁨, 더하기 빼기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점잖게 표현하잖아요. 점잖게 예를 들면 야 지금 먹은 이 돈가스는 저번에 먹었던 거 좀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속 깊숙이에는 그래서 더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그걸 굳이 표현하지 않을 뿐인 거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르면 무조건 뭐가 있다? 무조건 대소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결국 뭐가 항상 유도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현상이 항상 유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할 때는 극성이 항상 유도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떨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해요? 비교당할 때 기분 나쁘다고 하죠. 짜증날 때. 비교당할 때. 야, 너는 왜 누구보다 못하냐?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누가 나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굳이 화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버 법칙인가?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생물 시간에? 네. 왜 인간은 자극을 느낄 때 자극의 절대적인 크기를 느껴요? 자극의 차이를 느껴요? 차이. 그거. 배웠어요. 그거 뭐냐면 여기 누가 뿡 눌렀을 때 이게 누른 힘이 절대적인 크기가 얼마냐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누르기 전과 후의 차이를 느낄 뿐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져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느낌이 없어집니다. 있어요. 없어집니다. 거기서 더 누를 때 느낌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의 몸 자체가 절대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하나의 팁이에요.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저 다른 여자의 남자친구가 뭐 엄청 잘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깜때려요. 여자가 말대꾸?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금쪽이처럼 뭐 이렇게 과잉 대응한다. 그럼 구속돼야겠어요? 금쪽이처럼 하면 구속돼야겠죠? 지육이나 볶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역으로 왜 인간은 비교당할 때 기분이 나쁠까요? 왜 인간은 왜 비교당할 때 기분이 나쁘냐면요. 인간 자체의 그게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실인데 이걸 나한테 적용할 때하고 남한테 적용할 때하고 다를 필요가 있다고요. 비교를 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본성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본성이 드러날 때 인간은 가장 진실이 드러날 때 인간은 가장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누가 나를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그럽게 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잘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그러다. 저때 뭐, 동생도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화를 내더만, 사실을 말했어요. 그래, 그 내가 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 휘가 또 되게 좋아하더라? 제가 더 잘생겼지? 그래서 휘가 막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형제끼리 분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러다. 자,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극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어떤 표현을 하나 쓰냐면 자, 여기 쉴게요. 쉬운다. 에잇. 이 자, 이때 묘한 표현이 있는데 영구쌍극자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영어 단어 어떤 걸 번역한 말인데 이게 A인가? 퍼머넌트가 A예요. A. 퍼머넌트 다이폴. 이걸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를 영구,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를 다이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영구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뜻이에요? 영구는 다른 말로 영구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계속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란 말은 두 개. 그 다음 여기 폴이라는 말은 극,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말로 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극이 폴이 두 개 있다를 쌍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극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남극, 북극을 영어로 뭐래요? 남극, 북극. 노스폴, 사우스폴이라고 하잖아요. 그 폴 할 때 이 폴. 그래서 지구 있으면 남극, 북극, 극 두 개 있잖아. 그런 상황을 다이폴, 극이 두 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자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의 입자를 이제 물리학에서 자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말로 번역을 하자면 계속 극이 두 개 있는 어떤 녀석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계속 극이 있는 어떤 두 개의 극이 있는 녀석. 그걸 이제 한자말로 영구쌍극자, 영어로는 퍼머넌트 다이폴. 아시겠죠? 자, 뭐냐? 주어져 있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는 약간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고 염소는 약간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거 왜 계속적이냐면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극이 되었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된 극 두 개가 있는 녀석 이란 뜻으로 퍼머넌트 다이폴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퍼머넌트 다이폴에서 요 사이에 결합 거리가 있겠죠. 그죠? 뭐 당연히 우리가 결합 거리를 알 수는 없어요. 뭐 실험 데이터가 있겠죠. 뭐 결합 거리가 얼마였더라? 어디 있더라? 결합 거리가 1.3 옹스트롬 정도 되네요. 근데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누군가 조사해서 알아냈겠죠, 그렇죠? 그럼 이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 성격이 1.3 옹스트롬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영구 쌍극자라고 하고, 얘를 이제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짜잔 짜잔 한 다음에 한쪽이 델타 플러스 한쪽이 델타 마이너스로 유도된 녀석이 거리 RE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저렇게 모델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저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모델을 영어 표현으로 퍼머넌트 다이폴, 번역은 영구 쌍극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죠? 이제 영구 쌍극자가 가지는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데 요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라고 하는 건 바로 전하가 분리된 정도를 뜻하고 R1은 그 둘 사이의 결합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분리된 정도 그 크기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저걸 가지고 영구 쌍극자의 어떤 성격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저런 걸 정의하고 표현하느냐는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선은 저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화학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정의한 거라서 실제로는 저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한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랑 내적하고 외적하면 특별한 물리량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뭐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화학 결합에 대해 극성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걸 저렇게 말로 표현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지금 다 요 단락 지워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8 그 다음 2.3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다음은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 이겁니다. 자,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화학 전체를 뒤져봐도 그냥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이온의
수화 과정을 뜻합니다. 이온의 수화 과정. 자, 여기에 어떤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냐면 수화라는 말이 있죠. 자, 저 영어로 쓰면 뭐죠? 수화, 영어로 쓰면 바로 하이드레이션입니다.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이드라라는 말의 뜻은 물 숫자를 뜻하고요. 에이션이란 말의 뜻은 될 화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영어로는 하이드레이션, 그걸 번역으로 슈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저 션이 뭐라고? 될 화자. 화학할 때 화자가 이 화자입니다. 변화할 때 화자가 이 화자입니다. 화장실 잘 쓰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퓨터 간식. 맛있다. 자, 그러면 저 수화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일 H2O. H2O는 대표적 극성 분자입니다. 뭐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해 있으면 무조건 극성인데 그 중에서 저 H2O는 대표적이다. 자, 그럼 저 H2O의 구조를 좀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산소에 이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H2O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명한 게 산소를 중심으로 한 이 각도가 104도 정도가 나오죠. 104.5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각도도 아주 유명한 편이고요. 이때 당연히 전기음성도 비교가 있을 건데 수소하고 산소 중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산소가 3.5잖아요. 네, 산소 쪽이 큽니다. 아까 수소는 2.2 정도라고 했고요. 산소는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하도 많이 나와서 3.5 정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음성도 큰 쪽이 델타 마이너스에 델타 플러스에 뭐가 돼요? 전기음성도 큰 쪽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쪽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분자나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뭐가 되고요?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H2O는 대표적인 뭐냐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말이 생각이 나. 저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성 분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온과 극성 분자 간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이온 중에 뭐 많이 예를 드는 게 Na 플러스 이런 양이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Cl 마이너스 이런 이온이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주변에 만약에 요렇게 물 분자가 있다. 있을 수 있죠. 물 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산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요? 플러스. 그러면 아시다시피 꼭 이온 사이가 아니더라도 어쨌건 이거 플러스고 어쨌건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어쨌건 플러스고 어쨌건 마이너스잖아요. 요렇게. 뭐가 나타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특별히 이온과 극성 분자가 하필 물일 때, 알겠어요? 극성 분자가 하필 물일 때를 하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슈화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필 그 극성 분자가 물일 때, 아시겠죠? 이온이랑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걸 슈화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줄게요. 호이추. 쉬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3 엔탈피 오브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엔탈피 오브 하이드레이션.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델타 H 하이드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화 에너지 뭐 정도가 되겠죠. 뭐 수화 엔탈피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자, 얘는 바로 기체 상태, 이온이 물에 녹는 반응을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a 플러스가 기체인데 그게 물 속에서 요렇게. 그래서 이게 AQ라는 말이 있는데 AQ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원래 그리스어 에이퀴어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퀴어스라는 말의 뜻은 바로 물에 잘 녹아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 있는 이런 뜻을 줄여서 에이퀴어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에이퀴어스라고 하고 앞에 따서 AQ 이렇게 쓴 건데, 저 상태의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요게 Na 플러스 양이온이 있으면 요 주변에 요렇게. 자,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 산소의 델타 마이너스가 요렇게 수화하고 있는 상태. 이걸 줄여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요. 뭐라고요? 저기 물 분자가 몇 개 붙느냐. 당연히 물 분자가 몇 개 붙느냐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적게 붙으면은 5개 붙어, 많이 붙으면 200개 넘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장 최적화된 개수는 6개라고 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 양이온 주변에 혹은 음이온 주변에 저렇게 들러붙는 물의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그냥 뭐 대중 없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근데 어차피 물에 양이온이 녹고 음이온이 녹는다고 해도 어차피 물 속에는 누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저 양이온 하나에 주변에 물은 여하튼 많이 들러붙을 수 있어요. 물이 어쨌건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수화가 된 상태를 에이퀴어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에이퀴어스의 다른 뜻은 수화된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수화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양이온이 이렇게 수용액에서 수화가 됐을 때를 요런 변화 과정을 수화 반응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때 저 델타 H 하이드레이션은 always. 자, always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발열, 흡열 말로 쓰지 말라고 했죠. 발열, 흡열 그 말로 쓰면 안 되겠어요? 발열, 흡열 무조건 뭐로 표현해야 돼요? 발열, 흡열 무조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엔탈피로 표현하고 그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발열, 흡열 말로 쓰면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발열. 발열. 그래서 수화 과정은 이 수화 반응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무조건 무슨 반응이에요? 무조건 발열 반응이 된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